글로벌 조선업계 근황,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1970년대까지 일본은 세계 상선 벌크, 탱커, 컨테이너 등의 60% 가까이를 건조하는 조선강국이었습니다. 1973년과 1978년 1차와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했고 해운 물동량도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해운 물동량이 감소하자 배가 남아돌기 시작했고 일반 상선의 주문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조선사들이 낮은 가격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뒤처진 일본의 상선 수준은 반토막이 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선업의 경쟁력을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조선 합리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현장직의 임금이 높은 것을 조선업 경쟁력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임금을 무기로 한 한국 조선사에 대응하기 위해 비용 절감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일본은 현장 인력의 임금을 바로 낮출 수 없었기 때문에 설계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1960년대부터 일본에도 컴퓨터를 활용한 설계 CAD와 제작 CAM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함으로써 정밀한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일본 조선사들은 모듈식 설계 방식을 도입해 선체의 부품을 표준화하고 동일 모델의 대량 생산 방식을 통해 품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일본 조선사들의 설계 자동화는 성공적인 지식 경영 사례로 소개되며 초기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설계에서 성과를 확인한 일본은 설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설계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그것이 생산 설계입니다. 배의 설계는 기본 및 상세 설계와 생산 설계로 나뉩니다. 설계팀에서 기본 및 상세 설계를 완료한 후 현장에 전달합니다. 기본 및 상세 설계 도면을 보고 현장 인력들이 배를 만들게 됩니다. 일본은 여기에 생산 설계라는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생산 설계는 용접 기술만 있으면 숙련된 현장 인력이 아니더라도 설계도를 보고 배를 만들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생산 설계가 정착되자 숙련된 현장 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숙련된 현장 인력이 줄어들자 현장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본사 설계팀의 파워와 조직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설계팀의 파워와 조직이 커지자 일본 조선사들은 일본 최고학부 출신에게 높은 연봉을 지급하며 입사를 유도했습니다. 문제는 조선소들이 대부분 지방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 조선사들은 지방에서 살기 싫어하는 최고학부 출신 신입사원들을 유치하기 위해 설계팀에 도쿄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설계를 도쿄에서 하고 생산은 지방에서 하게 되면서 현장과 설계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설계가 정착되자 현장 인력에 대한 수요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이 많고 숙련되었지만 월급이 비싼 현장 인력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신입이 선호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이 신입 위주로 채워지자 생산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설계팀 조직은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설계 조직이 비대해졌고 설계 비용을 줄이기 위해 표준화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표준화는 한 척 한 척을 따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처럼 표준 모델을 정해놓고 일부 옵션만 추가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일본 조선사의 표준화가 정착되었습니다. 표준화가 정착되자 숙련된 현장 인력에 이어 본사 설계팀도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설계팀의 필요성이 줄어들자 우수 인력 유치가 중단되었고 도쿄대를 시작으로 일본 대학에서 조선학과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업은 오랜 기간의 경험이 축적된 숙련된 현장 인력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일본의 경험 많은 현장 인력들은 표준화와 생산 설계로 줄어들고 노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상선 유형이 다양해지고 배의 크기가 초대형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만 커진 것이 아니라 선주들의 요구도 점점 까다로워졌습니다. 설계 쪽 조직을 줄이고 표준화를 도입한 일본은 다양한 상선, 유형과 선주들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설계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인력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조선업의 선두주자는 미쓰비시 중공업이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2011년 세계 최대 크루즈 선사인 카니발로부터 12만 5천 톤급 초대형 크루즈선 2척을 수주했습니다. 설계 역량이 약해진 미쓰비시 중공업은 설계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객실 설계부터 선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2013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설계가 2015년에야 완료되었습니다. 크루즈 선주들은 일반 상선보다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레스토랑에 쓸 타일 하나도 유럽에서 전문 장인을 불러야 했고 선주가 지정한 수입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했지만 현장 인력의 역량이 부족해 현장에서 즉시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비용으로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수주받은 크루즈선 2척 중 한 척에서만 2,500억 엔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척당 500억 엔의 수주한 크루즈선을 만드는데 3천억 엔의 비용이 들어간 셈입니다. 두 번째 크루즈선에서는 첫 번째보다 시행착오가 줄어들었지만 이 역시 1,000억 엔 가까운 추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000억 엔의 수주받은 크루즈선 2척에 총 4,500억 엔의 건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크루즈선 사업을 접고 상선 건조에서 철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조선사들도 방식은 달랐지만 상선 건조 시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 11만 톤급 유조선 6척을 수주했던 스미토모 중공업도 2025년부터 신규 상선 수주를 하지 않기로 발표했습니다. 1970년대 세계 조선 시장의 60%를 차지하던 일본은 2023년 12%, 2024년에는 4%대로 시장 점유율이 낮아졌습니다. 일반 상선에서 철수한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지 일본 조선업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쓰 E&S는 상선 건조를 중단하고 대형 선박에 사용되는 저속 엔진과 항만, 크레인의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쓰 E&S는 항만, 크레인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국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중국산 크레인이 정보, 수집 활동에 사용된다는 의혹이 미국 내에 퍼진 것이 계기였습니다. 미국 항만의 80%가 중국산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중국의 정보 수집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단순히 물류뿐만 아니라 군용물자의 이동까지 중국에 노출될 수 있다며 중국산 크레인을 트로이 목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DIA에서도 중국이 항구 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상하이 전화중공업 GPMC는 미국 항만, 크레인의 80%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 세계 크레인 시장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 기업입니다. 한국도 항만 크레인 800구기 중 427기가 GPMC 제품이며 부산항 55%, 평택 75%, 인천 68%, 울산항 63%가 GPMC 크레인입니다. GPMC의 모기업인 중국교통건설 유한공사는 중국군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미국 기술 접근이 차단된 기업입니다. GPMC의 크레인에 실제로 이러한 위협이 숨겨져 있는지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GPMC가 미국 항구 운영자들에게 원격 접속을 요구했고 계약되지 않은 모뎀을 설치한 사례가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항만, 크레인의 모뎀이 정보를 수집하고 방화벽을 우회하여 항만 운영을 방해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크레인의 네트워크가 항구 시스템에 연결된 것을 활용하면 항만의 다른 주요 시스템에도 사이버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크레인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산으로 교체하기 위해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미국 내에 항만용 크레인 제조사가 하나도 없고 관련 기술과 전문 인력도 전무에 단순히 돈만 들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방법을 관세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미국 무역대표 부유 STR는 중국산 항만, 크레인에 대한 관세를 100%로 올리는 계획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항만 크레인 시장은 GPMC가 73%로 압도적이며 독일 리페리 7%, 일본 미쓰 6%, 중국 사미리 5%, HD현 대사무가 4% 순입니다.
매년 6조 원 규모의 항만, 크레인 시장에서 중국의 두 기업이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 한국이 나머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만 크레인 2위사인 독일 리펠은 엔지니어에 의한 수작업 방식으로 크레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리펠은 건설 분야의 타워 크레인과 해양 크레인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미국 수주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항만 크레인 시장에서는 일본 미쓰 E&S가 앞서가고 있으며 한국의 HD현대가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쓰 E&S가 저속 엔진과 크레인으로 업종을 전환한 것처럼 다른 일본 조선사들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일본에서 상선을 본격적으로 건조하는 조선사는 이마바리, 조선 세계 7위과 일본 해양연합 JMU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JMU는 베트남 조선소를 활용해 인건비를 40%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선소는 다양한 협력업체들이 외부에서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인건비가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주변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본 조선사의 현장 인력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조선사의 현장직은 한국보다 인건비가 30% 이상 높고 청년 인력 유입이 부족해 노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1970년대에는 조선업 인력이 16만 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4만 명대로 줄어 한국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일본 조선사들의 수주 물량 중 70% 이상은 일본 해운사가 발주한 선박입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없어 일본 조선사들은 이미 4년치 수주 물량이 꽉 찬 상태입니다. 일본의 조선업 인력 충원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계 6위이자 일본 1위 조선사인 이마바리 조선은 자체 조선 전문학교를 통해 연간 150명의 현장 인력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이 학교에서 65명밖에 배출되지 못했습니다. 신규 인력 충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인력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장 인력 중 50대 이상이 40%가 넘으며 이들 중 40%가 2026년에 정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도 적극적이지 않아 외국인 현장직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본 이마바리 조선 세계 7위은 일본 해양 연합 JMU의 지분을 추가 매입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이마바리 조선은 328만 톤으로 세계 6위, JMU는 141만 총톤으로 세계 12위의 건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두 회사를 합치면 469만 톤으로 한국의 HD현대 614만 총톤, 삼성중공업 561만 총톤에 근접하는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조선소는 생각보다 규모의 경제나 통합 효과가 크지 않은 산업입니다. 자재 조달 등에서 대량 구매로 인한 원가 절감 효과가 일부 있지만 현장이 지역별로 분리되어 있어 통합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이마바리 조선은 원가 절감보다는 군함 분야로 시장을 확장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선에 주력하는 이마바리 조선과 달리 JMU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건조 실적이 있어 군함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은 방산 부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시도로 해석됩니다. 2025년 6월 20일 일본 자민당은 1조엔 규모의 조선업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정책 제안서를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제출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 소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아닌 초안 수준입니다. 세부 방안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올해 가을까지 구체적인 조선업 지원 방안을 수립해보자는 제안 수준입니다. 국영 조선소를 만든다는 계획도 예산 내역을 보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신규 도크 건설에 500억 엔약 4,700억 원을 배정했는데 HD현대가 640M 98M 규모의 독을 만들고 크레인을 설치하는데 1조 원이 들어간 것을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예산도 시설 확대보다는 조선업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책의 대부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1위 조선사 중국 선박과 2위 조선사 중국 중공의 합병도 유사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두 조선사가 합쳐지면 연간 684만 톤을 인도할 수 있어
HD 현대의 614만 톤보다 큰 규모가 됩니다. 중국의 합병은 중국 조선사들 간의 초저가 출혈 경쟁으로 수익성이 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대로 출혈 수주 경쟁이 계속되면 두 회사 모두 위험하다는 판단에서 정부 주도로 합병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 선박의 초저가 수주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조선업계의 구조조정과 쇠퇴, 그리고 중국 조선업의 합병과 통제 강화 움직임은 한국 조선업계의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조선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분야와 함께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본 조선업의 설계 인력 및 현장 기술자 부족은 한국에게 기술력 기반 수주 확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본은 표준화된 설계 체계와 자동화 생산 방식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했지만 결과적으로 맞춤형 고부가가치 선박 대응 능력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설계 요구와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 선박 분야에서 한국 조선업이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LNG, 초대형 컨테이너선, 특수선 등에서 한국의 설계 능력과 품질, 경쟁력을 앞세워 일본 해운사의 물량 일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항만 크레인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산 GPMC 크레인의 정보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고 독일 리펠은 생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력과 생산력을 동시에 갖춘 한국, HD 현대 등의 기업이 미국 및 유럽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정부 차원의 외교적 지원과 국내 인증 제도, 고도화가 병행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수출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력 양성과 설계 마이너스 생산 연계 체계 강화를 통해 장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본 조선업이 설계 조직 비대화와 현장과의 단절로 인해 설계 정확성과 대응력이 떨어진 사례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줍니다. 한국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기술 인력의 조기 양성과 현장 기술 전수 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설계 부서와 생산 현장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하여 고난이도 맞춤 선박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방산 및 특수선박 분야에서 일본의 공백을 노려야 합니다. 일본 이마바리 조선과 JMU의 통합이 군함 등 방산 쪽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이지 않고 인력 기반이 취약합니다. 한국은 이미 해군과 협력한 다양한 함정 건조 경험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및 중동 국가의 방산 수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급망 다변화와 조선 기자재 국산화를 통해 외부 리스크에 대응해야 합니다. 일본처럼 해외 저임금 국가에 조선소를 이전하더라도 인근 협력사나 기자재, 공급망이 따라주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다는 점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기자재 업체들과의 공동 R&D 및 기술 개발을 통해 부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요 자재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조선업계는 일본의 구조적 한계와 중국의 정책, 리스크 사이에서 고부가가치 기술력과 신뢰를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인재 양성, 기술 투자, 공급망 안정화 등 다방면에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시경선생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더 많은 뉴스와 경제 이야기 알아가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